네, 계속해서 175페이지 계약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항상 법은 총론, 강론, 총칙, 각칙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민법 총칙이 있고 그 각칙으로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에서도 총칙, 각칙이 있는데 이 각칙 중에 계약법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계약법에 오면 이 계약법에도 총칙, 각칙 이렇게 있는 것이다. 네, 그 중에 이제 총칙을 논하면 총론, 각칙을 논하면 각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게 총칙, 각칙은 각칙에 있는 여러 제도들의 공통된 것을 뽑아서 총칙에서 한꺼번에 정리한다 이렇게 되죠. 그게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하는 것이 매매, 교환, 임대차야. 우리가 공부할 건 이건데 이 매매, 교환, 임대차들의 공통된 것을 모아서 총칙 그리고 총론에서 같이 규정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약법에 와서는 일단 요걸 좀 봐주셔야 되는데 계약법은 기본적으로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돼. 물권법은 강행규정이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있어. 요 얘기를 했는데 계약에 의해서 채권이 생기는데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물권은 절대권이죠.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힘이 세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명확하게 법에다 정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만 법에 있는 물권 종류와 내용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강행 규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좋으면 계약을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 있는 규정들도 꼭 어떤 기준을 세워준 것이지 꼭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의규정. 그래서 이제 우리 계약법에 오셔서는 임의규정인 것을 꼭 알아두자. 그런데 이제 항상 강행규정 밭에 강행규정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임의규정도 있고 또 임의규정 밭에 강행규정도 있는 거죠. 강행규정도 있는데 이게 어디 가면 나오느냐.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한 때. 약자 보호를 위한 경우에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인정을 하더라. 그 약자 보호가 어디에 가면 나오느냐. 임대차 편에 가면 나오죠. 임대차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주인과 세든 사람 기준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세든 사람이 약자죠. 그래서 세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강행 규정을 해놨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법 총론에다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써둡니다. 계약법 총론 그 계약법 밑에다가 임의 규정 이렇게 하나 써둡니다. 그리고 계약자의 원칙 이렇게 하나 써둘게요. 네,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계약은 다른 거 아니고 합의만 하면 다 계약이다 그랬죠. 합의만 하면 다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혼인하는 것도 합의로 혼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계약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혼인 계약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부하는 계약은 주로 이제 채권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물권 계약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채권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계약은 다 합의하면 다 계약이다. 근데 여기서는 채권 계약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좀 천천히 보자면 우리 계약에는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이 있다 그래요.
잠깐 한번 봐볼 건데 전형 계약이 있고 비전형 계약이 있어. 근데 전형 계약이 뭐냐 그러면 우리 민법에 전형적으로 규정해 놓은 계약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느냐? 15개가 있어요. 1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약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더라도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비전형 계약. 이런 게 가능하다. 전형 계약은 법전에서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유명계약이라는 것이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비전형 계약은 그런 이름이 없는 거죠.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부모님이 이름을 정해 주셨죠. 태어나서 이름을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유명하네. 유명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다. 저는 유명하고 여러분들도 유명하고. 근데 이름이 없으면 무명인 거죠. 뭐 개똥이 뭐 이런 사람들은 무명인 거죠. 근데 법전에 이름을 정해줬으니까 유명. 이름이 없으면 무명 이렇게 된다. 근데 감사한 게 15개나 되는 전형 계약일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딱 3개만 공부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너무 감사합니다. 15개를 다 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3개만 공부한다니까. 그러니까 3개만 공부하니까 괜찮다. 할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EBS 강의는 인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실 건데 따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근데 혹시 지금 막 좀 잘 안 되는데 중간이 좀 비었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힘을 내서 그냥 여기를 탁 치고 들어가면 돼요. 사실 계약법을 알면 민법 총칙이 쉬워져요. 계약법을 알면 물권법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뒤를 알아야 앞을 아는 거예요. 또 앞을 알아야 뒤를 알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바로 공부를 해도 된다. 여기서부터 바로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모두 쌍무유상, 낙성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매도인이 있어요.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은 이런 거죠. X라는 부동산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대금을 10억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 X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채권, 그리고 이제 매도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또 매도인은 매매대금 10억을 받을 채권을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봤더니 쌍방이 다 채무를 부담해. 매도인도 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도 채무를 부담하고. 그래서 이게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쌍무계약. 근데 쌍무계약은 기본적으로 유상계약이에요. 쌍무유상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청약이 있고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낙성 계약이 된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쌍무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 그런데 반대말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쌍무 말고 편무, 유상 말고 무상, 낙성 말고 요물 계약이 있다. 불료식 말고 요식 계약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요식 계약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대표적으로 매매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 공부해 보실 것이 증여가 있어요. 증여는 주는 사람이 증여자죠. 그리고 수증자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이렇게 되는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X를 증여하는 거죠. X를 증여.
그런데 수증자가 뭔가 반대급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줄 게 없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요 X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X를 을이 받을 채권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증여자는 그 채무를 부담해요. 그런데 수증자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증여자만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채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죠. 이런 걸 편무계약. 그리고 그냥 주는 게 없잖아요. 무상계약. 그리고 이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으면 바로 되는 거예요. 낙성불료식 계약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편무, 무상, 낙성불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낙성과 요물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한번 봐봅니다. 우리 쌍무 반대는 편무인데 쌍무 계약은 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ive and take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ive and take 하잖아요. 우리가 take out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카드를 기부해야 그쪽에서 커피를 주죠. take out 할 수 있다고. give and take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증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부는 있지만 갑 입장에서 기부는 있지만 take 하는 건 없죠. 을 입장에서는 기부 안 해도 take 할 수 있죠. 한쪽 편만. 그래서 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쌍무는 유상인 걸 알겠는데 또 편무가 이렇게 무상이 될 것 같은데 유상과 무상 뭐야? 근데 유상과 무상은 쌍무 편무는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쓴다. 채무의 상호의존성 이렇게 해서 채무를 서로 간에 부담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봐요. 그런데 유상무상은 출연의 상호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쓴다. 출연. 그런데 출연은 내놓는 걸 말해요. 측면에서 갑이 X를 내놓죠. 근데 을은 내놓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무상. 근데 매매 계약에서는 봐보세요. 갑이 X를 내놓는데 을 매수인은 대금 10억을 내놓잖아요. 그래서 유상 이렇게 되는 것이다. 무상 원조는 그 나라한테 받는 거 없이 그 나라가 굶고 있으면 쌀을 한가득 실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빈대로 와요. 그러니까 내놓는 쌀. 근데 그쪽에서 내놓는 건 없어. 무상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일단 낙성 계약은 그냥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어떤 방식을 요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야. 쌍무 계약은 모두 유상 계약이다. 네, 이건 뭐 또 나중에 공부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봐보실 건데 176페이지 보시면 2번의 종류에서 바로 1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쌍무 동그라미 제목에서 편무 세모 쌍무하고 편무를 비교해서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쌍무 동그라미 편무 세모 그 쌍무계약으로 박스에 보면 매매 동그라미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에서 증여세모 증여는 편무계약이죠. 현상광고 세모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현상광고를 조금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 유상 동그라미 무상세모 근데 그것을 출연의 상호의존성 이렇게 말한다. 출연은 내놓는 걸 말해. 내가 내놓으면 나한테는 마이너스가 되고 상대방한테 플러스가 되죠. 네, 이렇게 되고 현상 광고라는 것을 잠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현상 광고는 어떤 계약이냐 하면 말이 좀 어려워요. 현상 광고. 근데 우리 현상 수배는 알죠? 현상 수배가 뭐예요? 경찰에서 어떤 범죄인을 꼭 잡아야 되겠는데 잘 안 잡혀. 그러면 상을 내거는 거예요. 이 사람 신고해주면 얼마.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내거는 거죠. 그리고 수배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 옛날 서부 영화로 보자면 원티드 해가지고 원티드 얼마 이렇게 거는 거죠. 근데 현상 광고는 상을 내거는데 광고 형식으로 내걸어요. 현상 광고. 현상 수배도 현상 광고가 되죠. 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집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얼마 드릴게요. 그 상을 얼마가 상이죠. 상을 내거는 거죠.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신문사에서 신춘문예 광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써내면 우리가 심사해서 우수 이 금상 얼마, 대상 얼마, 금상 얼마, 은상 얼마, 동상 얼마 이런 식으로 내걸 수가 있죠. 특히 그런 것을 우수 현상 광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봐보세요. 광고자가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하는데 현상 광고는 이게 광고만 해가지고는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고 지정행위 완료가 있어야 된대. 지정행위 완료를 응모자가. 그래서 그 시 소설을 써냈어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야. 범죄인 신고를 해야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신고를 해줘야 돼. 이렇게 되면 광고자는 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죠. 돈을 줘야 돼. 거기서 내건 돈이 보수입니다. 보수 지급 의무가 있어. 근데 봐보세요. 이 광고자는 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했을 때 보수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응모자는 그 시 소설을 써냈으면 더 이상 응모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만 채무를 부담하죠. 그래서 편무계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무냐 편무냐 이것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의 채무를 서로 간에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채무의 상호의존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공짜로 주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이 시소설을 써냈기 때문에 준 거죠. 시소설을 써서 준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내놓는 걸 출연이라 그랬죠. 출연의 상호의존성. 근데 이 출연은 계약의 전 과정을 살펴서 봐요. 그래서 얘는 유상계약이 된다라는 거죠. 편무이면서 유상계약이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는 제가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해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시소설을 써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현상 광고는 편무, 유상, 요물계약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이냐? 요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유상계약이지만 뭐예요? 편무계약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쌍유는 동그라미인데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나중에 이제 유쌍스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이건 뭐 입문 단계에서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유쌍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낙선계약, 요물계약은 뜻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 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계약의 성립은 일단 갑과 을이 X를 평당 96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이 되려면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곧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합의가 곧 계약이다. 근데 그 합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합치돼야 돼.
객관적 합치. 그리고 주관적 합치가 돼야 돼. 근데 객관적 합치는 뭐냐 그러면 그게 내용적 일치가 돼야 돼요. 내용적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봐보세요. 갑은 1,000만 원 받으려고 하는데 을은 96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계약이 안 되는 거죠. 960에 대해서 서로 의사합치가 돼야 돼. 또 한 가지. 이제 주관적 합치는 뭐냐 그러면 갑이 을한테 960만 원을 팔리겠다고 내놨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병이 손을 들고 와요. 제가 960만 원을 사겠습니다. 그런다고 960만 원의 계약이 되는 건 아니죠. 봐보세요. 을한테 제안할 때는 960만 원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겠다고 덤벼들면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을한테 960만 원에 청약을 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주관적 합치. 상대방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우리 만약에 갑이 을한테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청혼을 했다고 보자고요. 청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 병이 와서 나랑 결혼합시다. 결혼하자. 그랬다고 결혼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주관적 합치, 상대방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된다. 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둘이 사귀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건 나중 얘기죠. 그 당시 바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인 것이다. 그런데 이 합의가 성립되는 모습에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차례대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와 있는데 청약은 이제 우리 앞에서 그 얘기했었는데 청약은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꼭 매도인이 해야 된다, 매수인이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받을 사람,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파트가 만약에 미분양 물건이 많아 그러면 건설회사가 좀 더 싸게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플래카드 막 걸어놨잖아요. 거기서 청약을 하는 거죠. 근데 먼저 말한 사람이 청약이다. 급한 사람이 청약하는 거야. 근데 이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나중에 협상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을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다라고 한다. 근데 그거는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이 돼.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이 된다. 광고나 견적서 제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지 청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인 광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회사에서 사람 구함 이렇게 구인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착순으로 몇 명, 그래서 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겠다 그러면 그건 청약이 될 수 있죠. 근데 구인 광고 냈을 때 예를 들면 주방 아줌마 구함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나 가면 다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 잘할 분만 써주죠. 일해본 경력이 있다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써주는 거지 아무나 써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청약하게끔 유인하는 거죠. 그런 것을 청약의 유인. 청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자가 찾아가는 게 청약, 그리고 사장님이 오케이 하는 게 승낙 이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 무슨 계약 공사 같은 거 맡을 때 견적서를 내잖아요. 견적서 내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협상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도달주의 원칙을 공부했죠.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이게 갑이 만약에 청약을 했어. 을한테.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되니까 이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을이 청약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도달했어.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잖아요. 효력이 생겨. 효력이 생긴단 말이 뭐냐? 구속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라고요. 효력은 힘이 미쳐. 힘이 미치게 되면 자기 말에 자기가 구속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달하면 이미 구속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뒤에 처리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야, 나 10월 30일까지 대답해줘라고 하면서 청약을 했어. 그런데 그게 이미 도달했네요. 그러면 10월 30일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쪽에서 답이 올 때까지. 이 말인 거죠. 이게 청약의 구속력이다. 처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말도 법 공부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활할 때 법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하실 때 주의하실 것이 이런 거라니까요. 말은 한번 뱉어버리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하지 못한다. 네, 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 합치 그랬는데 주관적은 이 말이에요. 승낙을 할 때 청약자한테 해야 돼. 청약자에게 해야지 계약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청약을 했는데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그럽시다 이런다고 계약이 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갑이 청혼을 했는데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 와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했다고 해서 계약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청약자한테 승낙을 했으면 된다. 객관적 합치는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돼. 내용적 일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승낙을 할 때는 그냥 청약이 있는 그대로 승낙을 해야 돼. 거기다가 뭔가 점이라도 하나 붙이면 안 돼. 이 물건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사실 거면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10,000원 깎아주면 살게 라고 했다고 보자고요. 그럼 계약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게 승낙이다. 이제 그러면 또 새로운 만약에 이제 9만 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협상이 되는 거죠. 그걸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다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요거 봐주실 건데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우리 발신주의다. 이걸 발신주의라고 하는데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여서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갑이 청약을 하고 을이 승낙을 했다 보자고요. 승낙을 했는데 이 둘이 격지자 간이야. 그러면 이때는 발신주의다. 발송할 때 이미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만약에 10월 30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10월 25일 날 우편으로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27일 날 배달이 됐죠. 그러면 10월 30일 안에 계약이 승낙서가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승낙은 25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은 10월 25일 날 성립해버린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라고 하는데 이 격지자란 말, 격지자 반대말을 대화자라고 하는데 격지자란 말 자체는 이거 뭐예요? 격지자란 말 자체는 땅에 간격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자는 말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격지자 대화자 구별은 장소적 거리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할지라도 만약에 전화통화로 해요. 그러면 대화자예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살아도 그 사람들은 말을 안 섞고 그걸 우편으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격지자가 된다는 거죠. 시간이 걸리죠.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다시 또 배달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격지자가 된다. 근데 그 격지자 간 계약에서 승낙만큼은 발신주의다.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이제 이런 것인데 우리 격지자 대화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같은 집에 살아도 지금 냉전 중이어서 쪽지로
의사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격지자다. 대화자가 아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로 자주 통화를 해요. 그러면 대화자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요. 일단 177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청약 동그라미, 승낙 동그라미. 그리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1번에 합의. 합의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합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합의가 성립하려면 동그라미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객관적 합치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에 2번 마지막에 주관적 합치 동그라미. 객관적 합치는 그 앞에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돼. 그다음에 주관적 합치는 상대방에 대한 일치가 있어야 돼. 상대방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다음에 2번의 청약에 의해서 여기는 1번에 구체적 확정적 1번의 두 번째 줄 구체적 확정적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청약 옆에다가 청약의 유인과 구별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돼.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된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2번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동그라미 1번.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동그라미.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거기다가 구속력 이렇게 하나 써두겠습니다. 도달해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구속력이 생긴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게 다시 있는데 3번에 청약의 구속력 동그라미. 그리고 527조 조문을 봐보겠습니다. 527조 조문을 보시면 간단하니까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 세모. 철회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79페이지 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계약 성립 시기와 관련해서 531조가 있죠.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격승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조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격승발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그리고 격지자 밑에다가 대화자 이렇게 하나 써두겠습니다. 격지자 반대말은 대화자다. 근데 이거는 장소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특수한 계약의 성립 모습이 나와 있는데 먼저 교차청약 의사실현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승낙의 의사실현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사실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보내왔는데 그걸 포장지를 이미 뜯었어요. 그러면 포장지를 뜯는 순간 이미 계약은 성립해버리는 거죠. 이게 의사실현이다. 사실이 있기만 하면 돼. 아니면 우리가 책을 열고 거기다 이미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사실로 책을 이미 산 거야. 이런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요 사실이 요 사실과는 좀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사실 이렇게 좀 알아두자고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교차 청약은 뭐냐 그러면 이게 청약이 크로스된 거예요. 이게 교차 청약이죠. 그러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제 봐보세요. 원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은 예를 들면 갑이 청약을 해서 그 내용을 을이 보고서 승낙을 한 거예요. 내용을 보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교차 청약은 둘이서 예를 들면 그 부동산 X를 10억에
살래? 이렇게 매도인이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청약서를 보기 전에 또 매수인 을이 야 그거 나한테 10억에 팔래? 라고 청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용이 똑같은데 거기다가 또 승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약이 크로스가 되면, 교차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교차가 되려면 이게 지나가야 되니까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청약은 기본적으로 도달주의예요. 모두 도달한테. 만약에 봐보세요. 요게 10월 25일 날 보내서 10월 26일 날 배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을은 10월 26일 날 이거 보기 전에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10월 27일 날 배달이 됐대. 그러면 둘 다 배달된 시점은 27일인 거죠. 그래서 계약은 10월 27일 날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교차 청약이다. 요 내용을 잠깐 좀 봐두겠습니다. 180페이지 특수한 계약의 성립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번 교차 청약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533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33조 조문 시작.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양청약 동그라미, 도달 동그라미.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도달해야 크로스가 될 거 아니에요. 교차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의사실현 동그라미 치고요. 532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사실 동그라미. 그래서 뭐 이름을 썼어, 책에 밑줄을 그었어. 그러면 그 긋는 순간, 이름을 쓰는 순간 이미 산 거야. 이런 뜻이다. 그런 것을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